전두엽이 하는 기능 중에는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깨우면 내지는 알람 소리를 들으면 이제 뇌가 조금씩 깨기 시작해서 이렇게 딱 깨잖아요. 그럼 낮 동안에는 안 졸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두엽의 기능이 미숙한 아이들은요, 이 뇌를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각성을 시켜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졸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ADHD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행동으로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뇌가 덜 커서 조절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나대요. 가만히 못 있고 이렇게 바시락대고, 그러다가 얘네들 뇌도 치료 안 해도 멎어 있지 않아요. 조금씩 큽니다. 크는데 어디까지 크냐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요, 이렇게 날뛰지 않을 만큼 좋아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1학년 때 봤더니 수업 시간에 탁자에 올라가고 그러던 아이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가 6학년 됐더니 너무 점잖아졌더라. 내버려두면 나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또 근거 없는 자신감은 또 좀 위험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를 안 하고 막 이런 건 안 하는데 이제 앉아서 어떻게 되냐면 양상이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고 앉아있고 잡생각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얌전하죠.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있는데 멍하니 있고, 그나마도 그것마저 안 하면 그다음에 졸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기에는요, 얘는 왜 이렇게 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병원에 데려오는 아이들 중에 많은 수는 ADHD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임상 증상은 연령에 따라 싹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ADHD 증상을 뇌의 발달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오진을 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유, 얘 ADHD 아니에요 라는 둥, 내지는 아이들이 보이는 정상적인 행동마저도 얘 ADHD인 것 같아,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미숙해서 결국은 각성도가 떨어지니까 잘 졸고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왜 그 자동차 안에요, 그 일명 무슨 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카페인 음료, 그거 박스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안 그러면 졸려서 못 견디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이분들이요, 회의에 가면은요 엄청 졸아요. 임금 인상 이 얘기 안 할 때는 졸아요. 졸다가 뭐 임금 인상 눈을 탁 떠요. 관심 있는 거 탁 뜨고요. 그 다음에 회의 때 졸다가요, 회식 가잖아요. 그러면 또 눈을 반짝거려요. 그래서 좀 쓸데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두엽이 미숙하면 뇌 활성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나대던 애와 중학교쯤 가서 고등학교 가서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아침에 깨우는 것부터가 전쟁이고 정말 왼수 같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맨날 전화 와요. 어머니, 얘 좀 학교 지각 좀 안 하게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거의 죽으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양상을 이걸 비교하기가 일반인들로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이거였더라라는 거죠. 어릴 때 막 나대고 가만히 안 있었던 것이 사실은 중고등학교 가서는 조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요,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공부 못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슷하게 결과물을 얻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효능감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설사 꼴찌를 하더라도 자기 나이에 해나가야 되는 공부는 따라가야 기본적으로 뇌도 발달하고 학교 생활도 즐거운 거거든요. 근데 8시간을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졸거나 멍 때리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떠들거나, 왜냐면 이게 언어 충동성 때문에요, 질문이 떠오르면요 말이 하고 싶어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도요, 선생님이 자 오늘은 과학 시간에요, 비가 온 다음에 왜 무지개가 떠오르는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중을 잘하는 아이들은 아 오늘은 무지개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반면 ADHD 아이들은 아 무지개 레인보우 선생님 레인보우 그럼 선생님 조용히 해. 그러면 저 레인보우, 그리고 선생님이 못하게 하면 이래요. 야 무지개가 레인보우가 아니야. 옆에 한테라도 떠들어야 돼. 그래서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중얼거려. 레인보우인데 이러고 있느라고 사실은 선생님이 한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놓치게 된다고. 이게 충동성이에요. 이게 충동이라는 게 꼭 과격하고 난폭한 게 아니라 어쨌든 생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렵고, 자기 하나가 뭐가 딱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온머리를 다 덮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엄마하고 갈등을 겪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피자가 먹고 싶어요.
갑자기 코로 피자 냄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온 머릿속에 피자 생각이 가득 차요. 그래서 엄마 피자. 그럼 엄마 너 숙제해. 엄마가 사줄 거야. 그러면 피자만 먹으면 잘할 텐데. 그래서 엄마 숙제해. 그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 끝나면 사줄게. 그럼 이제 막 빨리 해요.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오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럼 엄마가 다시 하라고 그래요. 다시 해. 그럼 뭐라고 하냐면 피자도 안 사주고 한 공부를 또 하라고 그런다고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피자집 문을 닫으면 아이가 막 울고불고 자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 꼭 사줄게. 그러면 이제 눈물을 닦고 자요.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평소엔 잘 안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엄마 얼굴 보면 엄마 피자. 아이고. 이게 바로 충동성입니다. 이렇게 잘 못 참고 못 기다리고 어떠한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거를 접수해서 이해하는 것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주의력이 떨어지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특징이요. 이게 기억력이 떨어져요. 근데 기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특성은요. 기억을 잘 집어넣어서 운영하고 쓸 건 빨리 써서 버려야 돼요. 중국집 전화번호 같은 건 빨리 보고 띠띠띠 누르고 버려야 되거든요. 내지는 중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야 될 걸 저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언제 바꿔주겠다고 한 얘기는 기똥차게 기억해요. 몇 날 며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 기똥차게 기억합니다. 그 사람 오늘 하루 스케줄 쫙 기억하고 있어요. 반면에 뭐뭐뭐 준비해서 어디에 오라는 거는 사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주면 그 자리에서는 들은 것 같아요.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암기하고 나면 나중에 스펠링이나 이런 게 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학업에 얼마나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동반되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혼나요. 눈 뜨면 잘 때까지 어린이 나중에는 우울하고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맨날 좋다는 얘기는 듣는데 뭐 학업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자신감 없어지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썩 좋지 않으니까 화를 내거나 쭈그러들어 있으니까 우울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제대로 해내야 그래야 안 불안한데 이 아이들은 능력은 갖고 있지만 이 능력을 생활 속에 잘 조절해서 적용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뭐가 늘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하고 한 10년 갈등한다고 보세요. 거의 왼수예요, 왼수. 막 악을 쓰고 서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요즘 걱정하는 포맹장애. 그냥 나쁜 짓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돈 들고 튀어나가고 거짓말하고 뭐 집에서 돈 훔쳐가고 애들이랑 뭐 밤에 늦게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 툭툭 건드리고 애는 나쁜 애가 아닌데 친구가 야, 쟤 삥 뜯자 그러면 뒷일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주의 집중력, 전두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결과 예측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순간 결과를 예측 못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우리 담배 피는데 망 봐. 그러면 그래? 근데 순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망을 보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을 그 순간 못 해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중에 불러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순간은 결과 예측 능력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저지르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행동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아이들의 40~50%가 틱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틱하고 ADHD가 잘 구별이 안 되시겠지만 이 틱은요. 우리 앞에 전두엽에서는 이 아이들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반면에 틱은 뒤쪽 뇌에는요. 도파민의 활성도가 원래 낮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뭔가 좀 아까 제가 풋과일 같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덜 연그러서 이게 뭐가 좀 거꾸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낮아야 될 땐 높고 높아야 될 땐 낮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높아서 생겨나는 문제가 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생물학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고 또 ADHD 증상 때문에 맨날 혼나니까 스트레스 받아 틱이 심해지고 그렇죠. 틱 때문에 또 조절 안 돼, 힘들어. 이게 아주 악순환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까 쭉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은 이 ADHD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ADHD는 lifelong problem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이 나이는 여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다른 기능은 여기 수준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집중력 뇌는 자기 나이보다 미숙해요. 이만한 격차가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을 치료를 안 하고 내버려 둔다고 뇌가 멎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라요. 자라는데 문제는 이 격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따라잡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유지하고 가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낫습니다. 치료를 안 해도. 근데 문제는 이 격차로 인한 문제가 늘 생기는 거죠. 7살 때는 이 격차로 인한 문제가 또 있어. 10살은 10살대로 이 격차로 인한 문제가 또 있어. 15살은 또 15살 맞게 해줘야 되는데 이 격차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늘 문제를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 뇌를 하여튼 연결이 길이 뻥 뚫리게 해주는 여러 가지의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이 격차가 계속 남아서 아주 어린 신생아 유아기부터 해서 심지어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나이대마다 각기 다른 양상으로 다양한 문제를 계속 겪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쭉 제가 증상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주 그 어릴 때 신생아부터 영유아기에는요, 얘네들이 보면은요, 굉장히 그 자극에 예민해요. 빛에도 잘 깨고, 한 번 울면 잘 안 멎어지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얘를 잡으러 다니라고 내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행동의 문제는 없지만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요, 계속 시각적인 탐색을 이렇게 하고 있고 눈이 뭐 바빠요. 막 보느라고. 그래서 언어 자극을 못 받아들이면 말이 늦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양상을 보이고 그렇지만 어릴 때는 상당히 기질적 특성하고 비슷하게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3세에서 5세가 되면 늘 유치원에서 그런 얘기하죠. 친구랑 자꾸 다퉈요. 네.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 막 때를 너무 많이 쓰고 분노 발작을 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얘는요 발달은 빠른 것 같은데요. 대변을 못 가려요. 그럼 소변을 가립니까? 그럼 가린대요. 왜냐하면 대변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을 가릴 수 있으면 대변은 다 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너무 산만해서 변기에 앉아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앉아 있어야 나오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가리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애는 말은 너무 잘하고 똑똑한데 한글 가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자 하나 쓰는데도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집중을. 그러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겪다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쭉 말씀드렸던 아주 대표적인 양상들, 학습부터 사회성, 수업 시간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고 주변을 엄청 어질러요, 얘네들은요. 그리고 아침부터 뭐 씻으라고 들여보내놓으면 딴짓하고 이 이빨 닦아야 되는데 얘네들 보면 거울에 물 튀겨서 왜 안 닦던 거울은 닦고 있냐고 이러고 닦고 있고 치약 움직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늘 아글아글 쓰지 않으면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밥 먹을 때도 한 입 물고 멍하니 있고 하여튼 뭐 이렇더라. 얘는 멍 때리지 않으면 나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절이 안 되는데 가뜩이나 청소년은 원래 사춘기가 시기상 충동이 올라가고 조절이 안 되는 시기니 이게 맞물리니 얼마나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리고 전두엽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순서의 결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게 전두엽의 기능 발휘가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인데 우선 순서 결정이 안 되니까 이 중고등학교 가면 멀티를 해줘야 되죠. 여러 가지 일을 해줘야 되는데 꼭 좋아하는 거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 뒤로 밀어놓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숙제하고 게임하라 그랬더니 게임을 계속 먼저 하고 있고 숙제는 밀어놨다가 자버리니까 매일 악을 써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성인기에는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요. 이 양상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성인이 되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크게 조절의 어려움. 그래서 이상하게 이분들은 욱해요. 욱하고 부락하고. 그리고 본인은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회사에 보내놓으면 자꾸 트러블을 겪어요. 그리고 오래 유지를 못해요. 한 달 다니면 자꾸 그만두고 싶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절이 안 돼서 쇼핑이라든가 금전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뭐 돈 다 쓰고 뭐 조절이 결과 예측이 안 되니까 자기도 지금 돈이 없는데 후배가 돈 꺼달라고 하면은 현금 서비스 받아서 꺼줘요.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는 조절의 문제의 극단은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여자 너무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죠? 여자 중독. 그 다음에 여자들 쇼핑 중, 홈쇼핑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박, 경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마약을 철저하게 조절하지만 서양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코케인, 뭐 이런 거. 그래서 마약 중독, 이런 중독의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 중에 일부는 행동은 얌전하게 보이는데 사고 진행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되면 애 빨리 챙기고 본인도 빨리 준비해서 아침에 나가야 되고 이 멀티를 해줘야 되는데 멀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으로 안 되면 하루가 부족해요.
남은 30분이면 처리할 일을 본인 3시간씩 쪼물락거리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늘 불안하고 내 인생이 늘 뭔가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정서적인 안정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ADHD 아빠들은 보면은 사람이 나쁘진 않은데 본인이 말한 것들을 보면요, 상당히 비윤리적이고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고려하지 않은 걸 툭 말해요. 다 죽어버려 뭐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조절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ADHD라는 거는 전두엽의 기능 중에 조절 능력의 미숙함이고, 이것이 자기 나이만큼 따라잡지 못하면 각각의 발달 시기마다 각각의 연령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라이프롱, 평생에 걸쳐서 지속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그냥 그렇지 뭐 크면 저절 좋아져 라고 너무 낙관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DHD 진단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병원에 오시면 아주 체계적인 진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진단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진단 도구들이 발달이 되고 있고요. 그러긴 하는데 우리 보통 뭐 주의 집중력 검사 이런 걸 합니다. 근데 물론 검사가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객관적이고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음에 검사했을 때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죠.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ADHD는 가장 중요한 게 전문의가 오래 보는 겁니다. 네. 이 아이를 굉장히 오랜 동안에 아주 다양한 양상을 지켜봐야 되고 의사의 임상적인 진단이 가장 진단관리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서 간단하게 설문지 체크하고 몇 가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체크해보고 아이 가서 잠깐 하는 거 이런 걸로는 제대로 진단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단의 과정 중에는 뭐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뭐 지능 검사를 포함한 이제 이 ADHD 아이들의 여러 가지 발달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제 그런 뭐 심리 검사, 그다음에 이제 전두엽 기능을 보는 전두엽 기능 검사,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학습에 어려움이 2차적으로 생겨 있는지를 보는 뭐 기초학습 기능 검사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하고 관계가 나쁘면요, 정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놀이 평가 같은 걸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에 아이의 정서적인 반응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체계적인 진단의 과정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의 그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다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이면 치료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안심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의 과정이 중요하고 전문의 선생님과 오랜 동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ADHD는 사실은 여러 가지 행동과 정서와 사고의 기능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ADHD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DHD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감별 진단을 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 경기 같은 게 좀 있어서 경기약을 먹으면 일부 경기약이 아이들 조금 산만해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또 아이가 갑상선의 문제가 좀 있지는 않은지, 또는 다른 발달 지연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잘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감별 진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정상적인 활동성 이거죠. 그냥 애가 좀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이 많은 아이와 ADHD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자세하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겠지만 부모와 아이를 직접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면서 다양한 각도로 잘 살펴보면 잘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불안이 많아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요. 뭐 아이들 또한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안이 있다고 다 병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불안할 때는 상당히 산만해 보입니다. 불안한 아이들 중에는 어디 낯선 공간에 들어오면 너무 불안해서 가만히 못 있고 막 산만하다든가, 아니면 너무 긴장되는 아이를 다그치고 공부를 시키시면 순간 머리가 확 얼면서 멍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2 더하기 3은 그래도 이러고 있다고요. 그거를 집중을 못해서 멍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ADHD하고 불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시에 다 치료를 해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감별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적인 활동성, 그 다음에 아이가 불안한지 또 다른 약을 투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이런 제대로
조절을 가르쳤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날 때부터 조절을 배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도 얘기하고 기다려도 가르치셔야 하고, 근데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우면 원하는 게 안 되면 욕구 조절이 안 되니까 아글아글 쓰고 때를 부릴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뭘 질문을 했는데 어른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으면 못 견딘다고요. 그런 양상들이 ADHD의 증상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못 배운 아이들은요, 딱 마음을 먹고 가르치면요 배워요. 그리고 바뀝니다. 근데 ADHD 아이들은요 알아요. 예,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DHD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뭐 궁금한 것을 이제 뻥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요, 이제 제가 아이덴티티가 의사고, 이제 의사로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진료를 하다 보면요, 약에 대한 편견을 참 많이 갖고 계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요, 자연계에 있는 것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쓰는 약들은 그 치료 성분을 추출을 해서 정확하게 규명해서 분자생물학 구조까지 밝혀보고 이래서 가장 순도가 높은 형태의 치료제를 만드는 게 약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약은 우리가 환자한테 내지는 치료 영역에서 쓰이려면요, 페이즈 4 임상실험까지 다 맞춰야 됩니다. 그 기간이 거의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장이나 간의 기능이 2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도 약이 어떻게 대사되느냐를 다 보고, 또 그 약을 쓰면서 임상으로 쭉 쓰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다 모아서 그 약을 다시 치료 영역에서 사장시킵니다. 이런 철저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요, 일부 이제 그 약들이 이제 슈퍼에서 판매된다고 하잖아요. 안전하고 그냥 여러분이 사서 드셔도 되는 약들의 설명서를 보면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이만큼 써져 있어요. 그거는 그 약이 무시무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밝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밝혀져 있으니까 많이 기술을 해놓은 거고, 아무 설명서가 없는 거는 안전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DHD에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몇 가지 뽑아갖고 와봤어요. 보니까 첫 번째가 약물 치료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뭐 여러분한테 불필요한 약을 드시라고 권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ADHD 치료에 있어서 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회로가 연결되는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끌어안고 있는다고 이 환경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내지는 ADHD 아이를 두고 저 같은 전문의가 뿅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회로가 만들어지질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도 이것을 환경을 잘 만들어줘서 이 회로가 잘 연결되게끔 해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 치료제가 개발이 된 지는 한 7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료가 발달됐습니까? 그렇고 새로운 약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ADHD에 가장 정통적으로 쓰는 약은 계속 그 약이 효과적인 걸로 돼 있어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지가 55년째고 하루에 처방받는 사람이 한 1억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사가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상의해서 정확한 진단 과정을 거쳐서 약을 먹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는 80% 이상에서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요즘은 속속들이 장기 연구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꼭 약물 치료가 필요했던 아이와 필요했는데 한 아이와 안 한 아이를 오랜 기간 나중에 성장이 다 돼서 비교를 해봤더니 약을 잘 썼던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뇌 발달을 다 따라잡았더라, 이런 이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을 쓰셨으면 좋겠고, 실제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추정하는 ADHD 아동의 10분의 1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치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치료율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한 약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 없는 약은 그렇지 않겠죠. 진단 과정을 잘 해야 될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몸에 나쁜 것도 잘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잘 상의해서 하시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뭐 놀이치료, 인지치료 다 이런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마음이 좀 어려우면 놀이도 하고요. 또 인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체계적인 사고를 하고 불필요한 생각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고요. 보호자 상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오랜 동안 잘 이끌어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이 ADHD의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잘 알아서 아이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문제 행동이 있을 때마다 잘 지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뭐 사회성이 떨어지면 그룹 사회성 프로그램도 하고요. 아이가 너무 마음 안에 분노가 많으면 이제 분노 조절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요. ADHD 아이들은 사소한 자극이 잘 분산이 돼요. 그래서 부모의 태도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요. 일단 불필요한 자극을 좀 없애주셔야 돼요. 방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너무 살림이 많으면 좀 치워주시고요. 책상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바퀴 의자는 치우시는 게 좋아요. 애들이 바퀴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바퀴 의자 치우시고요. 벽지 같은 건 너무 요란하지 않은 걸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단기간을 정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한 가지씩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아이한테 있어서 늘 잠깐 기다려봐, 생각해봐라는 stop. 그리고 고해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시는 게 필요하고요. 부모 역시 이 아이를 대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그대로 배우고요.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DHD 키우다 보면 주변에서 쟤 왜 저래요? 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선생님도 얘 때문에 수업이 안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그래요. 그냥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리고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미숙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미워했던 자기 자신을 좀 용서하세요. 네. 그렇게 좀 용서하는 마음으로 잘 성장을 시켜주면 아이들은 천번만번 바뀝니다. 그래서 잘 치료를 받으시면 의외로 잘 지내는 아이들이 많고요. 이제 마지막 제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갈 게 부모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몇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미숙해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것들을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아유 들커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훨씬 좋고요. 에휴 크면서 그냥 좋아져. 에휴 남자애들이 그렇지. 너무 근거 없이 자신하지 마시고요. 네. 한 번쯤은 걱정이 되시면 전문의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고요. 또 약에 대해서 너무 편견 갖지 마시고요. 잘 치료를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약이 다가 아닙니다. 약 이외에도 아이를 성장시켜주는 많은 교육들, 부모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